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라든지 빌라 또는 상가에서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누수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라든지 빌라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제758조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어떤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합건축물관리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어떤 누수라는 것은 균열이라든지 크랙, 원인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관이라든지 배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758조에 보면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라는 것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임차인이면 임차인, 아니면 그 집에 직접 사는 사람,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위층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수관이 막혔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물이 아래층으로 새서 아래층에 천장이 젖고 벽지가 젖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핀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제758조 근거 규정이라는 거,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피고를 임차인하고 소유자를 현재 같이 피고로 잡아서 이제 실무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건물 자체에 어떤 노후로 인한 경우는 소유자가 건물을 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는 임차인이 어떤 공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다가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데, 건물 자체의 하자하고 경합이 돼 있다 그러면 임차인만 상대로 피고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임차인하고 소유자를 같이 피고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을 하게 되면 배수관에 사골 어떤 그 기름때가 많이 껴서 주기적으로 이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서 배수관이 막혀서 역류가 된다든지, 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고 머리카락이 배관에 막혀가지고 역류가 된다든지,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사골 국물을 갖다가 버려서 배관이 막혀서 청소를 하는데, 배관을 수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 부속품을 부러뜨려 가지고 역류가 돼서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관련된 자재에 대해서 손해를 입어 가지고 3천만 원 청구가 들어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든 아니면 소유자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어떤 고의과실로 인해서 누수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는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위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임차인이 뭘 건드려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목욕탕이라든지 다용도실에 뭘 건드려 가지고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임차인인데, 그것이 임차인이 한 건지 아니면 건물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른다 그러면 임차인하고 소유자를 둘 다 피고로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 내용인데, 소유자가 2차 책임자라는 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때는 이제 소유자가 2차적으로 이렇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1차적으로는 점유자, 2차적으로는 소유자. 대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이라든지 원인이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에 보면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대한 것은 피해자가 손해 발생 및 원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 누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물이 새면 그게 위층인지 아니면은 다른 층에서 물을 타고 들어오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수 탐지를 먼저 해서 위층에서 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용 부분에서 새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게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요건 아까 판례 내용인데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빌라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의 경우에 말하는 것인데 아파트 위층에서 정확하게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물이 바로 위층인지 아니면은 공용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에 보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수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걸로 그런 어떤 조항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서 이제 누수가 문제가 되는데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하자,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하게 그 아파트 살고 있는 그 세대수, 세대의 어떤 하자로 누수가 발생됐다 그러면 위층의 점유자,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뭐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뭐 전세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은 누수 탐지를 통해서 어디에서 도대체 물이 새서 벽지를 타고 흘러내리는지를 확인을 해서 피고를 잡을 때 점유자를 피고로 잡으시고 만약에 불확실하다 그러면 뭐 소유자를 같이 잡아도 소유자를 잡고 나중에 이제 피고에서 뺀다든지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뭐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를 피고로 잡아서 하고 아파트라는 것이 뭐 또는 연립 이런 것이 경계가 모호해서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청구하고 어, 입증 책임은 아까 불법 행위로 인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다고 했는데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누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주자 대표에 있어서 오히려 소송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공용 부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인데 내용을 보면 아파트 천정과 벽체로 물이 흘러들어서 손해를 입혔다. 쟁점이 일단은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이 쟁점이고 수도 계량기 이전까지 배관은 공용 부분이고 이후 수도 계량기를 지난 이후로서 안방에서 화장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배관 이거는 이제 급수하기 위한 배관인데 이 배관은 전용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고 2세대 이상 함께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 부분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단지 전용 부분에 설치된 배관은 피고만 사용하는 배관이고 여러 가지 사유, 공용 관리비에서 보수 금액을 지출해오지 않았던 사정. 결국은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피고의 전유 부분에 속한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 애매한 경우에 소송을 해서 쟁점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인데 전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뒤에 제가 이제 소장 쓰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일단은 판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빅케이스에서 제가 가지고 온 판례인데 지방법원 판례입니다. 보면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쓸 때는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범위가 뭐냐? 적극적 손해,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발생한 손해 그 자체의 직접적인 거.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다른 손해를 본 거, 일실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인데 여기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여기 보면 적극적 손해,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손해 3분설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손해금액입니다. 교통사고든 의료사고든 모든 손해는 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누수가 돼서 벽지가 젖었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것은 누구나 추정 가능한 내용이고, 근데 내가 그 집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숙박비, 또 호텔에 가는 동안에 다 택시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미술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졸업작품을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작품을 여러 개를 다 버린다든지, 위층에서 그 사정을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청구하기가 어렵고, 청구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청구가 가능하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수를 갖다가 빨리 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집에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청구해야 될 어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시적 손해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적는데, 적극적 손해는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비용. 그러니까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업체를 불러서 누수 검사를 한 그 비용. 그 다음에 천정이나 벽지가 훼손이 됐다 그러면 천정에 석고보드 같은 거 다 녹았을 건데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또 새로 도배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루나 이런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또 비가 장마철에 비가 와가지고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은 벽지 안으로 곰팡이가 막 엄청나게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누수 부분을 철거하고 긁어내고 곰팡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전기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또 누수가 많이 됐다 그러면 그 눅눅한 거를 또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난방 비용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불 이런 거, 컴퓨터, 그림, 세탁비, 숙박비용 다 적극적 손해입니다. 다만 숙박비용이라든지 뭐 그림, 컴퓨터 이런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한 특별 손해일 수도 있고, 만약에 위층에서 그 아래층에 어떤 일을 하는지 평소에도 뭐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손해는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대부분 이제 영업장 같은 경우는 누수로 인해서 손님을 못 받아가지고 일을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이제 일실손해, 소극적 손해라 하고,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누수 수리를 안 해서 내가 임대를 못해서 발생한 월세 받을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임, 일실손해고, 정신적 손해는 내가 이 누수 문제로 인해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 불안한 거, 그 다음에 뭐 화가 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거.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전수를 다 더한 금액. 이 금액이 손해금액이고 소가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위자료가 인정되는 예도 많습니다. 이따 뒤에 보여드리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소송 사고, 그 다음에 뭐 상해 사건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누수도 마찬가지예요. 위자료는 일단은 돈으로 배상해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별도의 위자료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추세인데,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고,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누수 사건에서는 위자료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어, 경우인데, 그래도 위자료가 뒤에 보시면 500만 원도 인정을 해주고 200만 원도 인정을 해준 경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례인데, 피고의 누수방지 공사 불이행.
그러니까 피고가 계속해서 누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사를 안 해서 2년이나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했고, 피해는 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해준 그런 판례입니다. 200만 원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 판례인데, 이 사건 402호의 누수 피해 정도, 가족관계, 가족들도 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니까, 그래서 200만 원을 인정한다. 요거는 이제 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고,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피고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내용 같고. 그래서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이건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대부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특별 손해로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위자료는 됐다. 이런 어떤 경향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위자료는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취지에서 반드시 위자료 금액을 더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제한 사례인데, 이 판례에 보면 결국은 이 건물이 노후한 건물이고, 그래서 누수로 인한 것을 위층에다 다 하나 하면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위층의 책임은 한 70%로 제한하자. 이게 이제 책임 제한 내용입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청구 취지를 쓰는 사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누수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법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입증의 문제인데, 뭐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송 사건이 뭐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이제 증거가 없고 말로 하는 어떤 녹취록이라든지, 누수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에는 더 많은 비 피해가 있어서 많이 새거나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막상 소송을 넣고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못 믿으니까 감정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감정인을 선임하는데, 그렇게 법원에 감정인을 선임하게 되면 감정 평가 비용도 좀 많이 비싸고 한 300에서 500 사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손해배상 금액은 그렇게 벽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인정이 안 되는데, 아까처럼 뭐 하수구가 역류가 돼서 그런 과실로 어떤 공사를 하다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단지 비가 새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액이 큰 금액이 인정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을 쓰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난 꼭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누수 관련된 소송을 하는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감정 평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또 감정한 내용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평가 받는다 그러면 벌써 2, 3개월이 지나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흘렀던 곳에 다 물이 마르고, 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에는 많은 물이 샜지만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또 물이 또 많이 흐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또 감정평가에서 손해 금액이 또 작게 평가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청구 취지는 피해 금액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2천만 원 및 소장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한 연 12%.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해금액은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수 원인이나 이런 수리를 이제 누수 탐지나 수리업체가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건데, 위층에. 문을 안 열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씁니다. 출입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또 누수 원인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불이행할 시에는
인용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이 샌 날로부터 소송 전까지는 우리 민사법정이율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마 화장실이 새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화장실 철거하고 방수 처리하고 타일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또 청구 취지 사례입니다. 지금 나온 사례들은 전부 판례에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사례는 1,5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부산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해운대구 아파트의 평면도, 욕실, 발코니에 대한 누수방지 공사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할 때까지 얼마를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래 사례는 이제 별지 목록하고 별지 도면을 첨부해서 아마 일부가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에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그다음에 타일 공사 이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이렇게 지급하라 이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사례 이렇게 지급하라. 그다음에 이제 간접 강제인데 얼마를 지급하라. 그리고 수리가 될 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지급하라.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1개월 내에 누수 방지 공사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월 100만 원의 비율로 지급해라. 이게 이제 간접 강제입니다. 이 간접 강제인 경우에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판결이 나서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이제 별도의 신청을 해서 채무자를 신문해가지고 채무자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배상을 명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행강제는 잘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행강제, 간접강제를 인정하느냐? 판결 절차의 변론 종결 당시에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채무자가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또 배상액 정도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개연성이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데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판례를 보시면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지급하고 피고는 또 구로동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간접강제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금도 판결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청구 취지를 쓸 때는 금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고 이행 완료일까지 금원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고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아까 이제 청구 취지를 봤는데 청구 원인은 이제 기초 사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누수 소송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 단지 누수 원인을 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손해액을 입증하는 거, 그 내용은 서로 간에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내용 증명 이런 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수 관련된 소송을 할 때는 피해자다 그러면 일단은 벽지가 곰팡이 폈다라는 거, 누수가 있었다라는 거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누수 탐지 업체가 써준 의견서 같은 거, 그다음에 견적서 얼마 정도의 피해가 들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 금액, 물품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견적,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어떤 위자료,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증거 자료를 하는데, 쓸 때는 일단은 목차를 이렇게 잡습니다. 기초 사실, 그 다음에 당사자 관계, 저는 아래층이고 상대방은 위층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적 손해인데 이거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의 피해를 입었고 또 내가 영업상의 어떤 손실을 입은 일실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다. 그래서 결론은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쓰게 되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자기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감정인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누수 사건에 감정인이 선임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법원에서도 누수 탐지를 해서 어떤 누수 원인이라든지 어떤 손해액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산정을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 신청서는 이제 사건 번호를 쓰고 원고 피고 두 사람이 전부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누수 원인 손해 감정 목적물은 뭐 어디 아파트 그다음에 감정 사항은 누수 발생 원인 이런 손해 이렇게 해서 날짜 쓰고 도장 찍고 어느 법원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감정인을 선임해가지고 감정하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제 감정을 하고 감정인이 법원에 이제 감정서를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서는 우리 대법원 들어가시면 양식란에 감정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감정 비용을 일단 원고가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공동으로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봐서 어떤 경우에 어떤 감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례인데 여기에 보면 감정 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무엇을 감정을 했느냐. 여기 감정평가사가 쓴 겁니다. 누수 흔적을 찾아 실제로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 현 시점에서 천장, 벽체, 바닥, 누수가 변색, 도배지, 곰팡이 발생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이걸 감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도 했고 거실, 난방, 배관, 분배기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닥 배관의 노후화로 사료되고 간접 원인은 화장실 바닥, 욕조 바닥, 방수층의 파괴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수 탐사 결과 바닥 배관이 노후돼서 향후에 다른 곳에도 누수전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감정사항을 또 보면 감정 결과 누수 흔적도 있고 거실 처짐, 천장 처짐, 곰팡이 화장실 천정, 누수 하자 발생됐고 감정인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수 원인을 세 가지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누수 발생, 주방 발코니 감정인의 감정서에는 나중에 이런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구나. 법원에 감정인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감정인이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누수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